친구 여러분, 어제 아침 6월 18일 아침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모스크바를 상대로 벌어진 최대 규모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번 공격과 관련된 모든 사진과 영상, 반응, 그리고 모든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많아 모든 각도를 다 보여주면 내일 아침까지 있어야 하니 모스크바 시민들이 자기 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찍는 걸 좋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소를 공격한 모습이 어땠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저것이 우크라이나 드론입니다.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관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이미 설치된 드론 방지망을 주목해주세요. 이 정유소는 방공 시스템과 드론 방지망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드론 하나가 급강하고 불과 2-3초 뒤에 또 다른 드론이 급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두 드론 모두를 놓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이 이번 공격 전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무엇을 사용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것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겁니다. 저건 샤헤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입니다. 겉보기에는 샤헤드보다 더 작고 훨씬 더 빠릅니다. 저걸 보세요. 샤헤드처럼 보이지만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저건 베헤모스 드론입니다. 베헤모스는 우크라이나의 특정 기종 드론입니다. 샤헤드를 모방한 것이죠. 약간 더 빠를 뿐입니다. 하지만 드론뿐만 아니라 로트 드론, 베테모스 드론,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산 보리스 순항미사일도 있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순항미사일을 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기서 다시 두 대의 베테모스 드론이 모스크바로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을 연결해보면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쭉 둘러보며 원하는 영상을 골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제 유럽에서 공격이 일어났을 때 유로 새틀라이트 방산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고 파이어 포인트도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타격한 루트 드론을 만든 우크라이나 회사가 이 박람회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스에서는 실제로 모스크바를 타격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드론 회사 최고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가 파는 게 이겁니다. 우리 말을 믿지 말고 직접 화면으로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정말 미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은 러시아 국경의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독일 국방장관 및 대표단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즐거워하네요. 그들에게 모스크바의 심장을 어떻게 타격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정유소, 러시아의 심장부와 모스크바의 심장부를 말이죠. 이건 정말 미친 일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소 위를 평화롭게 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드론 방지망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 정유소는 다른 곳과 달리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금이 횡령되어 드론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지만 여기는 예외입니다. 이곳은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드론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이 망들을 보세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드론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방금 본 건 아주 특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유소의 핵심부로 원유를 디젤, 휘발유, 연료유, 마주트, 항공유, LPG 가스 같은 석유 제품으로 정제하는 곳입니다. 이 특정 부분은 20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게 6년 전이었죠.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모스크바 정유소에서 13억 달러 규모의 유로플러스 컴플렉스를 가동했습니다. 2020년 7월 24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으로 피해액이 10억 달러를 훨씬 넘었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번 공격의 직접적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주유소 중 하나가 기름값을,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실시간입니다. 그 남자가 컴퓨터에서 새로운 가격을 선택하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동으로 가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게 흥미롭네요.
휘발유 가격이 그렇게 자주 변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정유소가 공격당해서 눈앞에서 불타고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 더 비싼 가격을 입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대공방어는 어떻습니까? 제 말은 모스크바는 푸틴의 바이다이 개인 궁전 다음으로 가장 방어가 철저한 지역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방공이 철저한 지역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제 공격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같이 보고 즐기시죠. 이 장면은 역사책에 남을 겁니다. 포스터에도 인쇄될 거예요. 저걸 보세요. 이게 AI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100% 진짜입니다. 이건 연료 탱크, 연료 사일로의 뚜껑이었어요. 뭐라고 부르든 정유소에서 정제된 제품을 보관하는 이 큰 흰색 사일로 말이에요. 이건 휘발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휘발유 증기가 저렇게 연료 탱크 뚜껑을 밀어올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증기는 탱크 상단에 모여 있고 점화가 일어나면 증기가 위로 폭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장면은 정말 상징적인 영상이에요. 하지만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러시아 방공미사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걸 보세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연료 저장고를 찾아서 폭발시켰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이건 대형 아군 5인 사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궁금할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군 방공 미사일로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걸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도시를 공격할 때마다 러시아 미사일이 자국 건물에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 모스크바 거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용 중인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그는 여기 있는 드론을 향해 사격하거나 격추를 시도하지만 완전히 빗나갑니다. 미사일이 제멋대로 날아가서 모스크바 교외 지역 어딘가에 떨어집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모스크바는 정말 크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지든 건물이나 도로를 맞히게 됩니다. 모스크바는 엄청나게 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도심 한복판 고속도로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거의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고 무책임하며 부주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군대, 나토 군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방공 미사일이 자국 인프라를 해치는 영상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보고 있습니다. 저건 파이어포인트의 루트 드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그 드론을 지나쳐 완전히 빗나가고 그 후 어쩌면 어디선가 소련식 아파트나 쇼핑센터, 거리, 놀이터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선전이 이를 왜곡하니 저걸 보세요. 물론 러시아 선전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놀이터를 공격했다고 왜곡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드론은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모스크바의 모든 곳을 타격했습니다. 그 거대한 연료 저장고도 포함해서요. 여기 모스크바를 넓게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마치 지옥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불이 한 곳이 아니라 7군데쯤 됩니다. 한번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불을 6개 셌나요? 7, 8. 모스크바에 불이 8군데나 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에 나올 아주 흥미로운 영상에서는 실제로 드론 잔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 모두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만큼 격추시켰고 피해는 떨어지거나 불타는 드론 잔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양측 모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 드론 잔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적의 공격 시도를 축소해 보이려는 수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 영상에서는 드론 잔해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루트 드론이 실제로 러시아 방공 미사일을 맞았습니다. 매우 드문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드론이 창고 위로 떨어지면서 폭발합니다. 저것이 드론 잔해이고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번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드론 잔해가 2번 발생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드론입니다. 보시죠.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단신이 빗나가서 바로 옆에서 폭발합니다. 쾅! 하지만 그 미사일이 드론의 유도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이제 드론은 통제 없이 꽤 느리게 이 창고 지역, 바로 이곳으로 활강해서 폭발합니다. 이것을 드론이나 파편이라 부를 수 있지만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드론은 정유소에 도달하지 못해서 민간 인프라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선전은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이 창고들과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로 가득 찬 버스를 공격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판치를 했으나 맨페즈 같은 방공 시스템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격추시킨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증명할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소로 날아가고 있는데 경로 한가운데에 건설 크레인이 있어서 드론이 그 크레인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건설 크레인들 정말 제 역할을 하네요. 이 크레인들이 모스크바에서 최고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효율적이고 저렴합니다. 아마도 러시아인들은 이 건설 크레인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들의 모든 선박과 우랄 트럭에 이런 건설 크레인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노보로시아 고속도로 R28을 따라 아조프의 근처를 지나가고 있고 현재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런 방공 건설 크레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방공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카로프, 권총을 든 남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남자는 이 총 허가증이 없습니다. 완전 불법이지만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저걸 보세요. 어떤 남자가 한 발을 쏩니다. 저걸 보세요. 쾅! 그리고 드론이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마카로프입니다. 1949년쯤부터 만들어졌죠. 이걸 500만에서 1000만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소련에서 대량 생산된 권총입니다. 탄창에는 8발이 들어갑니다. 탄원이 한 줄로 들어가죠. 정말 형편없는 무기입니다. 아주 작아요. 이건 항상 걸립니다. 실제로 쏴본 권총 중 가장 형편없고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발을 쏴서 이 드론을 폭파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뭐라고요? 이건 세기의 명중이에요. 그는 동시에 담배도 피우고 있어요. 확실히 불법 무기지만 여기는 러시아잖아요. 공식 방공 시스템이 아닌 모든 것이 실제로는 공식 방공 시스템보다 도시를 더 잘 방어하고 있어요. 정말 미친 일이죠. 하지만 이제 진지하게 잠깐 방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서방 방공 시스템에도 타격입니다. 모든 방공 시스템은 결국 압도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스크바처럼 방공망 규모가 커도 포화 공격이 대응 범위를 넘으면 결국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오늘 아침에 최소 170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발사마다 재장전이 필요하고 무한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드론들이 재장전 중이거나 미사일이 소진된 방공포대를 우회해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든 어떤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우리는 아직 분석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배우이자 코미디언 그리고 사업가였습니다. 여기 코미디언 젤렌스키가 있습니다. 바이칼은 여기 있고, 아하, 블라디보스토크는 여기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우랄은 여기 있습니다.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팔다리를 전부 다 쓰네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는 모스크바를 농락하며 스스로 즐기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남성 부위를 모스크바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자신이 모스크바를 제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남자가 실제로 자신이 여기서 허공에 골반을 들이밀던 바로 그 모스크바에 수백 대의 드론을 보내는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게 바로 운명이 얼굴을 후려치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들어봐요, 오파. 너 이제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모스크바는 커. 자, 발샤야. 모스크바, 발샤야. 오파. 이건 진짜 레전드야. 그리고 이건 AI가 아니라 진짜 젤렌스키가 뛰어난 코미디언이었다는 거야. 진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러시아인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 헬리콥터 2대가 보입니다. 세 번째, 헬리콥터가 호수에서 물을 싣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모습은 체르노빌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저런 헬리콥터들이 동원됐었죠. 그리고 그중 하나는 실제로 원자로 위로 내려왔습니다. 약간 푸르스름한 빗줄기, 그러니까 이온화된 공기 위로 내려왔죠. 그 장면과 조금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건 모스크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일의 환경적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는 거 압니다. 두구두구두구. 기름 유출이요. 기름 유출이 있을 겁니다. 이미 모스크바의 모든 흰색 표면에서 잔여물이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기름 유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서 아시다시피 표면에, 특히 습한 표면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실제 기름 유출은 끔찍할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할 겁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손상되는지 보세요. 페인트가 손상됩니다. 이런 차를 세차하는 세차장들은 일이 아주 많아질 겁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밖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오이, 토마토, 발코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다 끝장난 거죠. 안녕. 우리는 이미 기름이 땅에 달라붙고 표면에 달라붙어서 닿는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강에도 있고 운하에도 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에서는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마다 그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걸 보세요. 정말 보기 흉하고 나쁩니다. 누군가 반지의 제왕 사진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오크 사는 곳, 모르도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인이라면 잠자는 동안 저렇게 될 겁니다. 모스크바엔 비가 오고 도시 위엔 비구름이 껴 있습니다. 이미 비가 조금 내렸어요. 지금 화재가 6, 7, 8, 거의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연료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워 오랫동안 탈 것이며 연기가 구름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걸 보세요. 이건 연기와 구름이 섞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려오면 수많은 자동차, 수많은 발코니, 밖에 널어놓은 수많은 옷들이 망가질 겁니다. 네, 옷 말리기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티셔츠 한 장이 망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사는 1000만 명이 모두 그렇다면 큰 재앙이 됩니다. 일반 탕검한 사람들이 이 공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모든 걸 촬영하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방공미사일의 경로와 드론을 놓친 잔해까지 찍고 있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이런, 정말 대단하다. 이 남자는 슬퍼하지 않아. 이게 자기 나라야. 자기 수도가 그들이 파시스트, 나치, 마약 중독자 우크라이나 정부라고 믿는 이들에게 불타고 있는데도 그들은 촬영하고 있어. 이거 정말 대단하다. 우리 말들이 파시스트 마약 중독자들에게 발로 차이고 있어. 이런, 대박이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와버린 거지? 상상해봐. 거기서 뭐가 날아오고 있어. 날아가고 있어. 판치르가 작동 중이야. 무슨 판치르? 너 미쳤어? 그들조차 묻고 있어. 무슨 판치르냐고. 팬들은 뭐 하냐고. 너 미쳤냐고. 다큐멘터리 찍으러 왔는데 콜 오브 듀티 같은 상황에 휘말렸어. 친구야, 제발 좀. 오늘은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봐봐. 러시아인들은 자기 나라나 땅, 어떤 것에도 소유의식이 없어. 그들은 모든 것이 차례의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어. 모든 것이 나라의 지도자와 엘리트들의 것이라는 거지. 누가 됐든, 술로비키든, NKVD든, 차르를 통제하는 사람이든, 보야르든,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는 의식이 없어. 그건 서유럽과는 달라. 나는 내 땅이고, 나는 내 문화야. 나는 내 언어고, 내 가족이야. 이게 바로 나야. 내가 하는 일이 내 주변을 바꾼다는 거지. 하지만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네 나라는 불타는 거야. 네 돈, 네 문화가 공격받고 있어. 만약 문화가 남아있다면 그건 죽음과 도둑질의 문화야. 그래도 그게 네 문화야. 너는 오늘 출근 안 해도 되네? 콜 오브 듀티 같다고 생각하지? 그건 정말 러시아 사람다운 말과 감정이야. 우리, 너와 나.
아마 서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보고 있을 거야. 이게 그들의 생각을 조금 보여줘. 그들은 자기 나라, 집이 불타는 걸 봐도 자기 것이라고 느끼지 않아. 그건 푸틴의 것이라고 생각해. 이건 정유소를 위한 FSP야. 이제 내가 이 여자애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녀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난 4년 반 동안 매일 밤 그렇게 살아온 딸과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모스크바에서 이 여자애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어. 네가 시작한 전쟁에 온 걸 환영해. 지금 새벽 5시야. 저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 맞아. 네가 시작한 거야. 너는 그녀가 푸틴의 책임 있겠어? 그건 푸틴이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녀도 책임 있고 실제로 푸틴을 지지해. 러시아에서 푸틴에 대한 지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 예전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60%가 훨씬 넘지. 러시아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내 창문이 덜컹거리고 있어. 친구한테 전화해야겠어. 뭐라고? 손톱색이 다 다르잖아. 이게 뭐야? 그리고 새들은 비처럼 빠르게 날아. 무슨 소리야? 네가 시작한 전쟁에 오신 걸 환영한다. 미국에 이런 말 있지? 바람을 심으면 폭풍을 거둔다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그거야. 모든 것이 새까맣게 변했고 공기에는 타는 냄새가 가득해. 그래, 뭔가가 아주 심하게 타고 있어. 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 거기서 뭔가 터졌어. 그게 다야. 난 나갈게. 저걸 봐. 러시아는 자기네 방공 미사일을 쏴. 그들이 미사일을 쏘는데 빗나가. 마치 여기서 다른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쏘는데 빗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화면에 들어와. 그는 저걸 봐 라고 해. 그게 바로 모스크바에서의 삶이야. 참고로 모스크바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엄청 많아. 무슬림들도 정말 많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냥 모스크바가 전혀 러시아인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곳에는 수백만 명의 아시아인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 출신 이민자들이 살아. 방글라데시인지 네팔인지 아무튼 그런 데서 온 저 사람도 그중 하나야. 아니면 타지키스탄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정말 많아. 오늘 재밌게 보내고 있어. 이제 러시아 관리들과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이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분명 너도 궁금할 거야. 그래, 이건 그 나라 심장부로의 대규모 공격이었어. 분명 화가 났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할까? 모두 공개적으로 말하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파이어 본보는 러시아에서 항공을 주로 다루는 대표적인 군사 블로거야.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아마 그는 뇌동맥류나 심장마비를 겪었을 수 있지만 그 공격 후에 글을 올렸어. 그는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하자고 했지. 그럼 지금까지는 장난 전쟁이었던 거야. 그럼 지금까지 전선에서 죽은 러시아인들은 다 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게 진짜 전쟁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지휘를 시작해라. 모든 고위 장교들을 내무반 근무에 투입해라. 모든 드론을 격추시켜라. 젠장. 그건 생각 못했어. 내 수도가 드론 공격받을 때 모든 드론을 격추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모든 적을 죽여라. 세상에, 그는 천재야. 포로는 잡지 마라. 모든 다리를 폭격해. 내 다리도 포함해서. 아, 헷갈리네. 모든 공장도 폭격해. 모든 배를 침몰시켜. 누구의 배를? 네 배를? 불을 꺼. 어디서? 침실에서. 가스를 끊어. 모든 파시스트를 차용해. 라이히스타크 위에 깃발을 올려. 뭐라고? 얘 술 취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좀 도가 지나치고 있어. 전신을 장악해. 전신. 우리가 말하는 게 텔레그래프 그 언론사 말이야? 기차역을 점령해. 미국에게 누가 주인인지 보여줘. 얘 완전 어린애 같아. 떼쓰는 꼬마애 같아. 있잖아. 엄마가 너를 방에 가둬놓고 아빠가 들어올까봐 진짜 무서울 때 있잖아. 그래서 속으로 소리 지르면서 다한테 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들어오면 벨트로 혼내니까. 그게 미국이야. 그래서 얘가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지. 젤렌스키의 가장 공정한 법정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처벌해라. 모든 전선에서 공격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정말 천재네요. 그는 파이어 본버나 항공 쪽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전차는 앞으로 나가니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다니 이제야 제대로 말하네. 그의 항공 실력은 뛰어나. 비행기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어. 배는 바다에 있으니 그냥 비행기 얘기나 하는 게 좋겠어. 농민들에게 땅은 준다고. 뭐라고? 이 사람 어디서 온 거야? 1500년대 사람이야? 알았어. 좋아. 공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좋아. 이제 소련의 1917년 소련의 창설, 혁명에 대해 말하는 거군. 지금 타임라인이 엉켜버렸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좋아. 이제 스탈린 시대로 왔네. 뭐라고? 442명령이 뭐였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그는 시대를 마구 넘나드는 것 같아. 죄 있는 자는 처벌하고 가치 있는 자는 보상하라. 우크라이나 전역을 해방을 하니 이제서야 우크라이나가 언급되네? 우크라이나 전에도 명령이 많았어. 특별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라. 알겠어. 결국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로 끝내네. 그게 파이어밤의 반응이야. 내 생각엔 그가 뇌졸중 같은 걸 겪고 뭔가를 쓴 것 같아. 다른 러시아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여기 한 남자가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있어. 러시아 남자야. 또 무슨 일이 더 일어나야 하지? 우리가 진짜로 싸우려면 또 무슨 일이 더 일어나야 하지?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진짜로 싸우고 있지 않다고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당하고 있으면서도 장난으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정말 못하는 거야.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하는 거지. 둘 다 맞아. 전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는 거야.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 중이라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어. 테러 공격, 동원, 우리 민간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죽이고 있어. 우리는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는 전력을 다하지 않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착한 편이야. 힘을 아끼는 중이야. 하지만 신사들처럼 건성으로 하고 있어. 알겠지. 이런 신사들 말이야. 나는 러시아인들이 마체트나 심지어 무딘 칼로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을 베는 영상을 수도 없이 봤어. 나는 이런 영상들을 봐. 모든 베는 동작이 시간이 걸려. 나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 봤어. 신사들처럼. 적과 똑같은 무기를 사용해서. 왜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들고 비축해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 조상들, 돌을 들고 있던 원숭이들이 말이야. 핵무기를 만들었지. 누구도 핵 강대국과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나라 전체의 노력을 쏟아부어 승리하려는 거지. 우리 국민들, 우리 민간인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와 남의 것 중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것을 택해야 해. 남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야 해. 한 명이 뇌졸중에 걸려 웅얼거리고 모두 화가 나 있고 동시에 뇌졸중에 걸렸어. 여긴 러시아라 다들 술에 취해 있고 일이 생기면 술을 마셔. 그게 결과야. 그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뭘 해야 할지 모른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 장난처럼 여긴 전쟁에서 지고 있다. 또 어떤 일이 더 있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젤렌스키가 영국 폭탄을 받게 돼. 사젤은, 보기 싫은 진실은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우크라이나가 자기 무기로 러시아를 천천히 이기고 있다는 거야.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졌고 우크라이나인이 개발했어. 한번 보자. 이게 가장 공식적인 자료야. 그리고 참고로 이건 모든 출처를 모은 거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공격한 후에 국가두마 의원 시로블레프가 러시아가 진짜로 싸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어. 그러니까 국가두마 의원조차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 이건 러시아인들이 자기네 선전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야. 이게 너무 깊고 오랫동안 이어져서 사람들이 실제로 러시아가 진짜로 싸우고 있지 않다고 단지 특별 군사작전만 하고 있다고 믿게 된 거야. 이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간단한 진실은 러시아가 가진 모든 것을 전쟁에 쏟아부었다는 거야. 전부 다. 그게 지금 러시아의 현실이야. 만약 실패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그들이 이기고 있다면 그들이 최선을 다해 뭔가를 얻고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원래 적을 속이려고 서방이 러시아를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만든 그들 자신의 선전 함정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정작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 거지. 이제 와서야 진짜로 싸워보자는 시기야. 그들은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 참고로 러시아 블로거 중 실제 전선에 나가 친구들이 죽는 걸 아는 이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러시아 블로거들은 진짜로 싸우고 싶어하는 주라블레프 의원에게 빠르게 반응을 보였어. 인용하자면 주라블레프 의원이 이제 진짜로 싸우기 시작하자고 방금 말했다.
그럼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는 진짜로 싸우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뭘 해온 거며 왜 그런 건가? 텔레그램 채널 보르트 렛. 우리는 아마도 전선에 있는 우리 군인들과 전사한 이들의 가족들에게 지난 4년 반 이 결국 진지한 게 아니었다고 알려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재미로 했던 거죠. 50만 명 이 재미로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부상자입니다. 러시아가 바로 지금이라도 어떤 강력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건 꽤 편리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도부의 고귀함이나 어떤 신념 때문에 단순히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극단적인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 사용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정말로 어떤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전술 핵무기 외에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즉, 이것은 러시아 전선에 있는 러시아 남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하지 않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핵무기 사용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확전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라, 문화, 국민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러시아 최고의 선전가 솔로비오프가 이번 공격에 매우 힘빠진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도가 불타고 있을 때는 선전 신화를 퍼뜨리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긴 투쟁입니다. 그들은 모두 취해 횡설수설하며 하이쿠 읊듯이 말하고 있죠. 아시잖아요? 타이지 전쟁은 긴 투쟁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해요. 저도 이 사람들을 지탱하려 애쓰고 있는데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쟁은 긴 싸움이에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떼쓰지 마세요. 그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런 말 안 해요. 다른 방법을 써요. 그건 효과 없어요.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영웅적인 행동을 본받으세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스스로 물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게 많습니다. 솔직히 그가 라이스타크를 다시 점령하고 소련처럼 할 수 있냐는 뜻이라면요. 즉, 10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문제에 그냥 던져놓고 뭔가가 통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한다는 의미라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련처럼 생산 능력이나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힘들 거라는 사실에 대비하며 자기 희생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과 가족사에서 버팀목을 찾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역사에서 위로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보죠.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는 4살짜리 어린아이였을 때 러시아인들에 의해 시베리아로 추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사를 돌아봤습니다. 답을 얻었죠. 러시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 이건 마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사라지기 전에,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남겨진 늙고 외로운 선전가와도 같아. 여러분, 이 영상을 너무 즐기고 있어요. 물론 길긴 하지만 이런 일은 드물어요. 앞으로 10일간만 제 책 우크라이나에서의 8가지 임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이 책이 어디에서도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 팔리기 때문입니다. 책이 거의 다 팔렸고 몇십 권만 남았습니다. 서둘러 구매하세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열흘이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공격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일은 4년간 계속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채널의 스폰서와 바이미어 커피의 월간 멤버들 덕분입니다. 우리에겐 우크라이나를 더 잘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사는 에스토니아인으로서 우크라이나는 에스토니아어로 유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이름은 유크라이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또존 후베르트. 제 생각에 바트는 고대 노르디거로 수염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즉 차소와 후프 수염이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앵거스입니다.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좋아하시고 2년 후 우크라이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싶으시다면
바이미어 커피 월간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는데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스크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단 한 곳의 주유소에도 100옥탄 연료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샤이구가 폭발하는 연료 탱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소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모스크바 시민들과 수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처럼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보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보가 없고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전부는 어딘가가 외곽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이기고 있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모스크바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는지, 연료가 없는지 아무도 맥락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며 이들에게 부드럽게 교육하려 합니다. 제가 부드럽게라고 할 때는 매일 밤 수백 대 드론을 모스크바로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인들에게 모르도르나 오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유사점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바로 모르도르입니다. 여기는 모스크바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 상징적이라 AI가 아니고 뚜껑이 실제로 저렇게 날아올랐습니다. 윈 몇 개를 살펴봐야겠네요. 물론 우리에게는 익숙한 프리고진이 있습니다. 쇼이구, 게라시모프. 왜 연료 탱크 뚜껑이 저렇게 폭발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밈이 끝도 없이 많아요. 저거 봐요. 사람들이 AI를 쓰긴 하지만 솔직히 이건 진짜 웃긴 거예요. 젤렌스키가 뜨거운 스트를 만들고 있네요. 이 사람 밤로스인가요? 에스토니아와 구소련 국가들엔 그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를 압니다. 그리고 저도 몇몇 클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정말 편안해지죠. 이걸 그 사람이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더 특별한 군사작전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속보입니다. 키이우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따르면 키릴 아부다노프와 로버트 마디아르가 오늘 웃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필요했던 걸까요? 모든 것이요. 우리는 모든 드론을 모스크바로 보내 연료 탱크 뚜껑을 날려야 했어요. 사실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한 일이지만 그들도 웃었죠. 영상 마무리에 좋은 방법이네요. 이 미소를 간직하고 집에 갈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매주 월, 수, 금에 찾아올게요. 분명 이번 공격의 여파도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도 모스크바에서 훨씬 더 많은 좋은 영상들이 나올 테니까요. 러시아인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왜 이런 결과가 자신들의 수도에 닥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으니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는 배움에서 오고 배움은 실패와 고통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간의 고통이 필요하고 그래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지혜와 고통이 함께 오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